내 아들 데이비드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꼈다. 며느리의 지시에 따라 매달 $1,000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사회보장수당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1,000가 상당한 금액이지만 데이비드가 직장을 찾을 때까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돈을 계속 보냈다. 하지만 내 벨트를 조르며 생활하는 동안 며느리는 고마움을 표시하기는커녕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 결국 나는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더 이상 청소는 도와주지 않겠다. 이 말에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는 분노했다. 당신 같은 연금생이 한 달에 $1,000 때문에 이렇게 거만하게 행동을 하다니. 자식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부모의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래, 만약 내 부모라면 돈을 보내주었을 거야. 누가 당신에게 일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당신에게 손주까지 안겨줬는데 감사해야 할 거야. 나는 그들의 거만한 발언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를 위해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나의 삶을 줄여왔다. 왜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는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 거라면 나도 생각이 있다. 나중에 와서 울지 말라. 나는 73세의 주부 앨리스다. 나의 장남 데이비드는 학업 능력으로 인해 항상 약간의 거만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나를 걱정하게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5년 전에 그는 동료인 호프를 데려와서 그녀가 자신의 약혼자라고 발표했다. 결국 데이비드와 호프는 결혼하여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콘도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딸 사라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녀를 위해 인형을 고르러 나가거나 데이비드의 가족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4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데이비드가 직장을 그만두기로 한 것이 계기였다. 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에서 상사에게 조롱을 받았고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데이비드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은 나는 즉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미 다음 직장을 찾았어? 잠깐 쉬다가 찾기 시작할게. 나는 당황했다. 어린 자식과 아내가 있는 기혼 남성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아직 찾지도 않고? 사라는 아직 2살밖에 안 됐어. 호프가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힘들겠지. 아니면 주부가 될 건가? 물론이지. 집안일은 여자의 일이야. 걱정 마. 결국 일할 거야. 그의 태어난 어조는 나의 걱정을 전혀 달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40대가 된 데이비드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었다. 호프의 감정을 생각하니 죄책감에 휩싸였다. 명문 기업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그녀에게 재앙일 것이다. 나는 호프에게 연락하여 데이비드와 호프의 콘도로 향했다. 아들이 당신에게 폐를 끼쳐서 정말 미안해. 현관에서 내가 깊이 사과하자 호프는 격렬한 분노를 터뜨렸다. 당신은 그 남자를 어떻게 키웠어?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의 인생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어. 부모로서 책임을 져. 정말 미안해. 그가 직장을 찾을 때까지 어머니로서 그를 지원할 생각이야. 침울해진 나를 보며 호프는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얼굴을 들자 호프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30,000를 줘. 뭐라고? 그가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까지는 반년이 걸릴 테고 그의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21,000야. 보너스를 더하면 $30,000. 죄책감이 있다면 보상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 건 당신 아들이잖아. 문제야. 아이들은 돈이 많이 들어. 나는 갑자기 막대한 돈을 요구받을 줄은 몰랐다. 나는 그녀가 예쁜 미소를 지닌 사랑스러운 며느리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그녀의 본 모습이었다. $30,000가 합리적인 거야. 우리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혼할 거야. 그러면 사랑스러운 손주를 볼 수 없을 거야. 물론 데이비드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할 거야. 괜찮아? 그녀의 거만한 말은 짜증스러웠지만 내 아들이 불편을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도 불안할 것이다. 좋아. 내일 은행이 열리면 바로 송금할게. 내 대답에 호프의 분노는 마침내 가라앉는 듯했다.
나는 호프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약속대로 다음날 아침에 송금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지출이었지만 이 돈이 호프의 불안을 완화하고 데이비드가 구직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남과 그의 아내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직장을 그만둔 지 약 한 달 후 호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호프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돈으로는 전혀 부족해. 미안하지만 알다시피 나는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어. 남편의 유산에 약간의 저축이 있지만 그걸 다 쓸 수는 없어. 아, 맞지. 시아버지의 유산이 있잖아. 호프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시대와는 달라졌어. 요즘은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사라의 유치원, 피아노와 발레 레슨, 과외, 심지어 내 사회생활까지. 내가 초라해 보이면 사라가 부끄러워할 거야. 그래,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한 달에 $1,000면 돼. 잠시 머리가 멍했다. 데이비드가 직장을 찾을 때까지 한 달에 $1,000? 1년에 $12,000다. 나는 낙담했지만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1,000. 내일 송금할게. 야호! 고마워. 호프는 기쁜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로 나는 매달 $1,000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아꼈다. 결국 나는 이 집을 떠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남편의 유산은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내 작은 저축을 송금에 할당하면 연금만으로 살아야 하며 공과금과 식비가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취미를 포기했다. 재료비와 티켓 비용이 드는 공예와 원예를 그만두고 극장에도 가지 않았다. 게다가 공과금을 아끼기 위해 에어컨과 오일 히터를 사용하지 않고 선풍기만으로 버티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삶은 힘들었다. 평소 다니던 미용실에서 동네에 있는 더 싼 미용실로 바꾸어야 했다. 나는 회색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펌어를 하는 것을 포기했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발만 하고 있었다. 집에서 돈을 아끼며 TV를 보고 있던 어느 날 호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호프? 무슨 일이야? 앨리스, 지금 시간 있지? 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보니 멋지게 차려입은 호프와 사라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서둘러 나를 부엌 싱크대로 데려갔다. 부엌을 청소해줘. 뭐라고요? 내가 당혹스러워 서 있자 호프는 허리를 굽히고 손을 허리에 대었다. $1,000밖에 안 준다면 노동으로 보상해. 우리는 친구 아이의 생일 파티에 가야 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해줘. 안녕, 할머니. 호프와 사라는 나를 멍하니 서 있게 두고 떠났다. 당황했지만 가끔씩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여유 시간이 있었다. 자녀 양육에 바쁜 호프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호프는 그 이후로 자주 나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하기 시작했다. 저녁을 만들고 바닥을 닦고 욕실에 곰팡이를 문지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유치원에서 사라를 데리러 가서 돌아올 때까지 집에 있으라고 했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청소와 집안일을 하는 것은 나의 신경과 에너지를 앗아갔다. 말 그대로 늙은 몸을 채찍질하며 이를 악물고 동의했고 데이비드가 끼친 불편을 사과하는 것이라고 조용히 생각했다. 이 무렵 학창시절 친구인 엠마가 나를 점심으로 초대했다. 오랜만에 나를 본 엠마는 당황한 듯했다. 반년 전에 만났을 때는 짧은 밤색 머리였는데 이제는 회색이 섞인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늙어 보였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야, 앨리스? 너는 항상 스타일리시했는데.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엠마는 찡그렸다. 데이비드는 어른이야, 앨리스. 당신이 책임을 느끼는 건 이상해. 며느리의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 거절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당신 며느리는 너무 뻔뻔스럽잖아. 데이비드와 호프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을 받은 후 나는 엠마와 헤어지고 오랜만에 마음이 밝아진 채 집으로 향했다. 며칠 후 나는 호프가 부탁한 청소를 하기 위해 데이비드와 호프의 아파트로 갔다. 이제는 거절하기로 결심했다.
에어컨 청소를 마치고 떠나려고 할 때 공동 복도에서 밖에서 돌아온 호프와 사라를 만났다. 평소처럼 둘 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호프의 친구인 듯한 우아한 여성도 사라와 같은 또래의 소녀와 함께 있었다. 반면에 나는 낡고 회색이 도는 스웨트셔츠를 입고 흰색 머리카락이 섞인 검은 머리를 엉성하게 묶고 있었다. 우리의 모습의 극명한 차이에 비참한 기분이 들어 나는 재빨리 눈을 떨구었다. 나는 호프에게 열쇠를 건네고 그녀의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재빨리 떠났다. 복도 모퉁이를 돌려서려고 할 때 호프의 대화가 들렸다. 저기가 시어머니야. 응, 내 가정부야. 무료로 쓸 수 있어서 편리해.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니, 안 돼. 싫어? 공공장소에서 보이기에는 너무 창피해. 그래, 그렇지. 그 노파처럼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창피함과 분노로 온몸이 달아올랐다. 누가 나를 이런 검소한 삶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데이비드에게 너와 호프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연락했다. 일주일 후 사라가 유치원에 있는 평일에 나는 만남을 제안했고 데이비드 부부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날 나는 그들의 멋진 거실로 초대되어 소파에 앉아 호프를 바라보며 직접 대면했다. 더 이상 청소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호프는 빠르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왜 안 그래? 데이비드가 직장을 찾을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우리를 버리려는 거야? 호프, 나는 하인이 아니야. 데이비드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그만이야. 나는 호프와 데이비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마치 그들이 느리다는 듯이 설명했다. 일하지 않는 건 데이비드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야. 생활이 힘들다면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직접 일하는 걸 생각해야 해. 이 말에 데이비드는 테이블에 손을 내리쳤다. 쿵 소리가 나며 가슴이 뛰었다. 놀라서 데이비드를 쳐다보니 이마에 핏줄이 부풀어 오르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 같은 연금생이 한 달에 $1000 때문에 이렇게 거만하게 행동을 하다니. 자식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부모의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냥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줘. 그래. 내 부모라면 당신 상황에서 꼭 도와줬을 거야. 누가 당신에게 일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당신에게 손주까지 안겨줬는데 감사해야 할 거야. 데이비드와 호프의 거만함에 귀를 의심했다. 잠시 멍하니 있더니 치솟는 분노가 느껴졌다. 나는 데이비드와 호프를 위해 돈을 계속 보내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아껴서 살아왔다.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 거라면 나도 생각이 있다. 나중에 와서 울지 말라. 한숨을 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래? 그게 당신의 생각이라면 돈을 돌려받고 싶어. $60,000? 내 단호한 거절에 데이비드와 호프는 당황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는 한 적이 없어. 당신은 데이비드의 엄마야. 당신은 책임을 다했어. 그건 잘 모르겠다. 데이비드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호프는 비웃으며 데이비드를 변호했다. 이 남자는 사라를 돌봐주고 있어. 집에 있을 때는 목욕을 시키고 먹이를 주고 심지어 공원에도 데려가. 일하지 않으니까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있어. 아, 그래. 가끔 일하긴 해. 뭐라고? 호프, 그가 파트타임 일하면서 번 돈을 카지노에 쏟아부었다고. 카지노에 가느라 바빠서 구직센터에는 거의 가지 않아. 아마 죄책감을 느끼서 사라를 돌보는 거겠지. 호프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가 직장을 그만둔 진짜 이유를 알아. 내 자만심에 데이비드의 볼이 꿈틀거렸다. 프로젝트를 상사에게 조롱당해서 사임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술에 취해 상사의 딸에게 달려들어서 화를 냈어. 그게 진짜 이유야. 어떻게 그걸 알아? 어깨를 으쓱하며 설명했다. 엠마에게 들었어. 엠마에게서? 데이비드가 내 말을 되뇌며 물었다. 엠마는 당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해. 몰랐어? 그가 대답했다. 유니폼을 입으면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당신이 그만둔 직후에 회사에 소문이 퍼졌고 엠마의 귀에도 들어갔어. 데이비드, 그게 사실이야?
대답 대신 데이비드는 침울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자 나는 엠마가 가르쳐준 대화를 재현해보기로 했다. 야, 회사의 미인이라고 소문난 당신이 정말이야? 당신에 비하면 내 아내 호프는 쓰레기야. 솔직히 말해서 어린 여자가 더 낫지. 이봐, 상사에게는 비밀로 해두고 나랑 놀자.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나를 선택하는 건 손에 없어. 내가 데이비드의 목소리를 바꿔 말하자 그는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변명을 더듬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나? 전혀 기억이 안 나. 술에 취해 실수로 한 말이겠지. 호프, 용서해줄 거지? 술에 취하면 본심이 드러난다고 하잖아. 데이비드가 모른 척하려고 하자 옆에 앉아있던 호프는 얼굴을 쫌빨이 붉혔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쓰레기야? 그게 아니야. 실수로 한 말이야. 거짓말이야. 호프는 데이비드의 어깨를 잡고 격렬하게 흔들었다. 구직센터에서 시간을 보내야 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어? 봉급을 받으면 다 사라져버릴 거야. 아니야. 내게 주면 가방과 사라의 옷에 다 쓰일 거야. 물론 남편의 돈은 아내의 거야. 데이비드가 똑같이 격렬하게 반박했다. 호프는 나를 향해 맹렬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 노파는 한 달에 $1000밖에 주지 않아. 나머지는 아빠에게 구걸해야 해. 남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당연히 $1000로는 당신이 아들들에게 돈을 퍼부을 수 없을 거야. 처음에 준 $30,000는 다 써버렸어? 나는 그들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의 꿈을 도와주고 있을 뿐이야. 호프의 말에 데이비드가 머리를 기울이며 의아해했다. 엄마가 당신에게 $30,000를 줬다는 건 처음 들어. 앗. 호프는 입을 가까스로 가렸다. 실수로 비밀을 드러내버린 것이다. 논쟁의 열기 속에서 호프는 그냥 밀어붙이기로 결심한 듯했다. 용기가 있어? 마이크는 누구야? 대학 때 동창이야. 와, 팝스타 같네. 합동 모임에서 만났어? 당신이 아이가 있는 귀여운 여성이라는 걸 알아? 내가 사설탐정이 찍은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자 호프는 그것을 낚아채서 주머니에 넣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바뀌었다. 사라를 내게 맡기고 왜 그렇게 젊은 옷을 입고 다니는 줄 알았어. 엄마는 집안일을 시키고 사라까지 돌보게 만들었어. 당신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어. 나를 미행했어? 정말 시간이 너무 많구나. 나를 몰아세운 후 호프는 데이비드에게 강제로 미소를 지었다. 당신 엄마의 말은 믿지 마. 그는 대학 때 동창일 뿐이야. 밴드 활동을 도와주고 티켓을 팔고 상품을 사고 가끔은 팁으로 약간의 돈을 줘. 팁? 그러니까 젊은 남자에게 선물을 퍼부어주는 거야. 그리고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야. 그의 마지막 말에 호프는 폭발했다. 당신은 모성에 대해서만 잔소리해. 상사의 딸을 유혹하려는 바보야말로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당신이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미래가 촉망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어. 이제는 실업자로서 쓰레기나 다름없어. 호프의 소리에 데이비드도 흥분했다. 침이 튀며 눈이 충혈되었다. 뭐라고 했어? 당신 엄마에게 돈을 갈취하려 했지만 당신 엄마는 가난해. 당신도 쓸모없어. 뭐라고 했어, 멍청아? 좋아, 좋아. 싸움은 내가 간 후에 하라. 앨리스는 언제든지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는 부부 사이에 들어서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둘 다 이걸 읽어. 안 돼. 귀찮아. 데이비드가 혀를 끌컥거렸다. 호프는 머리를 기울였다. 이건 아빠의 필적이야. 뭐라고? 부부는 종이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다. 당연하다. 그 종이는 호프의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였다. 여러분은 일하고 싶지 않은 것 같으니 이번 달부터 호프에게 줄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이제는 부부로서 힘을 합쳐 데이비드의 엄마에게 빚진 $66,000를 갚으세요. 호프의 부모님 집에 갔어? 그래. 불안해하는 데이비드의 질문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호프가 카페에서 소년에게 돈을 주는 사진과 데이비드가 도박을 하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나는 그들에게 한 달에 $1,00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호프가 나를 하인처럼 대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상당히 화가 났다. 일 때문에 토론에 참여할 수 없어서 나에게 맡겼다. 뭐라고? 부모님 집에 난입하는 건 전혀 적절하지 않아. 우리 문제야. 나를 끌어들이고 나서 부모님을 끌어들이다니. 호프의 이기적인 발언에 나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 호프가 말했듯이 이건 당신들 부부의 문제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잘못이야. 이제부터는 부모님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 해. 우선 66,000달러를 돌려줘. 당신이 빚진 거야. 내 말에 방금까지 소리를 지르던 호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불쌍한 표정으로 달래는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일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결혼하고 나서 주부가 되기로 결심했어. 일을 하라고 고집한다면 내일 살롱을 하고 싶어. 5만 달러면 충분할 것 같아. 호프의 뒤를 따라 눈물을 글썽이며 돈을 간접적으로 구걸하던 데이비드도 태도를 크게 바꾸었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구걸하는 자세를 취하며 불쌍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45살이에요. 제게 맞는 일자리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달라고 부탁드려요. 언젠가는 꼭 갚을 테니요. 제발 일해주세요. 살롱을 시작하기 위해 5만 달러를 줘주세요. 그리고 한 달에 1,000달러를 계속 지원해주세요. 입 닥쳐.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나의 외침에 데이비드와 호프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계속 수다를 떨지 마. 사라의 부모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부모로서의 의식을 가져. 놀란 데이비드와 호프는 내 시선에 똑바로 앉았다. 그래. 자기 돈은 스스로 벌어야 해. 너희는 비참해. 죄송해요. 나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나를 화나게 하지 마. 데이비드와 호프가 두려움에 떨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음을 느꼈다. 오, 나는 해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생긴 격동의 과거를 완전히 봉인했던 것이다. 엠마는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말했다. 화를 내면 마치 악마의 얼굴 같아.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항상 데이비드를 훈계하는 일은 남편에게 맡기고 나는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분노가 한계를 넘어섰다. 나는 마침내 비참한 부부에게 인내심을 잃었다. 이봐. 화를 내면 무섭지 않다고 말한 건 완전 거짓말이야. 나도 처음 알았어. 아빠가 나를 혼내는 게 일이었어. 나는 서로에게 속삭이던 장남과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분노의 소리를 퍼부었다. 그럼 66,000달러를 돌려줄 거야? 그게 아니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떨리는 장남과 며느리가 합창했다. 데이비드는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켜 정규직을 열심히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듯했다. 아마도 그의 거만한 태도가 드러났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데이비드는 사무직 경력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나에게 빚을 갚을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휴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필사적으로 돈을 벌었다. 그는 1,000달러 정도라며 비웃었지만 1,000달러를 벌기 위해 뼈를 깎는 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호프는 아버지에게 5만 달러를 구걸하여 내일 살롱을 시작했다고 한다. 예상대로 그녀는 부모님을 화나게 했고 그들은 그녀와 연락을 끊었다. 대학 때 만난 마이크라는 남자는 그녀가 결혼했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그녀를 재빨리 버렸다. 그래서 호프도 일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처럼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매달 나에게 빚을 갚고 있다. 상호 불신으로 가득 찬 장남과 며느리는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이혼도 논의되었지만 이혼하면 빚을 갚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함께 살고 있다. 끊임없이 다투는 부부를 보는 것을 견딜 수 없는 호프의 부모님은 사라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장남과 며느리에게 주던 한 달에 1,000달러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서 매달 상환금을 받아 편안한 생활을 되찾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주 다니던 미용실에 예약을 잡고 머리를 정리하고 애쉬색으로 염색했다. 기분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화장품과 옷을 사고 몇 년 동안 삼가하던 오래된 인테리어를 교체하고 억눌렸던 욕망을 모두 발산했다. 장남과 며느리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들은 성가셨다. 두 사람 모두에게서 긴 불평 메시지를 받았고
죄송해요. 돈 줘요. 라고 끈질기게 간청했다. 장남과 며느리는 절망적이다. 하지만 손녀 사라는 귀여워서 호프의 부모님과 연락을 유지하며 가끔 만나게 한다. 호프와 그녀의 부모님은 장남과 며느리와는 달리 순수하게 귀여운 사라를 보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장남과 며느리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마음의 무게가 덜어진 기분이다. 이제부터는 취미를 즐기고 손녀와 교류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